다른 부서도 다 똑같아요. 자, 구매가 여러 부서들과 협업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부서가 개발,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 부서와의 구매 역할과 여러 가지 그 협조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거 고민 좀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은 기본이라고 하죠. 네. 모든 과정에서 품질은 관여를 합니다. 그 원자재를 가지고 오는,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제조하는 과정과 수익 검사라고 하는 그 게이트 쪽에서 품질을 체크하게 되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품질과 구매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종 이렇게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는 이제 조달이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조달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생산 부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구매 역할과 생산 역할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생산 부서와 구매 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거를 기업 내에서 생산을 한다면 공급 사슬이라는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업들이, 기업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기업은 기업 내에서 모든 거를 하기에는 리소스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소스들을 기업의 외부에서 찾게 되고 그 외부에서 내부로 조달하는 역할은, 찾고 조달하는 역할은 구매 역할이죠. 그러니까 구매가 그렇게 연결되어진 공급 사슬을, 또는 공급 사슬에 참여하는 여러 하나의 팀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의 팀을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역할이 부딪히고 또 그들과의 협력과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타 부서와 구매 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듈 5는 사회적 환경 하의 구매 역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계속 기업의 사회적으로 어떤 올바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그래요. 그러면 구매 사회적 책임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겠죠. 그 밑에 뭔가 주도적으로 구매가 사회적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유가치 창출이라든지 상생협력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듈 5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매 혁신 및 구매 발전 방향이라는 모듈에서는 일단 내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확인을 해야 현 수준이라는 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통은 갭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갭 분석을 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목표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평가해서 현재 수준이 언제인지, 어디쯤인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면 두 그 지점 간에 차이가 생길 텐데 그 차이를 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갭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래야지만 구매가 혁신을 하고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구매는 전반적으로 이런 수준인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구매의 역할이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또 그 강화되는 역할에서 우리는 뭘 배우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2016년 정도에 엄청난 메가 트렌드라고 부를 수 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뭐 팩토리 4.0 또는 제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게 먼저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게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글쎄요, 이건 제 견해인데 이제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는 쟤들이 먼저 시작했어? 마음에 안 들어. 씨.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조금 더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단어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학자들이 많이 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4차 산업혁명은 약간 그 의미의 공통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은 약간의 생산 중심의 관점이라면 그 이외의 기능의 관점으로 포괄적으로 본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산업에 따라서 또는 본인이 그 속한 기업 환경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어떤 게 조금 더 본인들 산업이나 본인들 역할에서 더 와닿는 단어를 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저는 그 기업 강의와 여러 그 경영 컨설팅 이런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조금 더 축소된 형태의 의미를 가지는 정의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듈 1에서 모듈 6번까지 6주에 거쳐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라이브 강의로. 라이브 강의가 재밌네요. 여기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구매 관리라고 하는 구매 업무를 이제 시작해서 한 1년에서 한 3년? 많게는 5년 정도 일을 했다라고 치죠. 그러면 뭔가 마음속에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걸로 계속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조금 실문 이렇게 한 3년 했는데 이론적으로 구매 관리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많이 찾는 교육기관이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한국생산성본부하고요. 한국표준협회가 있습니다. 네, 그 두 기관에 이렇게 홈페이지 접속해 보시면 구매 관리, 구매 또는 뭐 구매 관리라고 해보죠. 한국생산성본부는 구매 관리라는 용어를 카테고리로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표준협회는 공급 관리라고 하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 조금 더 글로벌하게 인식되는 그런 형태의 공급 관리라고 하는 용어를 카테고리 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구매 관리 기본은 내용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기관들 또는 한국에서 구매 관리 또는 구매와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압니다. 대부분 아는데 이제 그분들이 똑같은 분이 생산성 본부에서도 강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표준협회에서도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똑같진 않고요. 약간은 변화를 주긴 하는데 이제 비슷한 교재를 쓰는 것 같아요. 그 강사분들이 다 비슷합니다. 네, 거기 한번 보시면 일단 조금 더 오랜 기간 운영을 했으니까 그분들의 그 교재 구성이 약간은 조금 더
그 체계화됐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시면 그 왼쪽이죠. 화면 왼쪽에 보시면 구매관리의 이해와 체계 또는 다음은 효율적인 구매 업무를 위한 협상과 계약, 그 다음 협력업체의 선정과 평가, 구매품의 납기와 품질 관리, 구매 원가의 개념과 기본 요소, 그다음에 구매 정보 시스템의 이해.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구매 관리가 뭔지 이런 거, 구매 관리의 기능과 역할, 구매의 구매 업무의 프로세스와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구매 담당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 역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구매 관리가 본의 아니게 여러 공급사들하고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협상이라고 하는 환경이 조성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대단히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협상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누구한테 양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로 뭔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두 접점이 만나는 게 협상의 그 대면 환경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 협상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구매 관리 기본에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완전 실무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한 4, 5년 정도 했을 때 그런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간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구매가 업무를 하면서 구매 업체를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선정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물건을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요게 한 면이에요. 예를 들면 뭐 부산에서 잡은 물고기를 서울까지 이렇게 수조에 넣어서 옮길 때 그거를 내가 지금 그 옮기려고 하는 물고기들만 수조에 넣고서 서울까지 옮기면 한 15%가 그 옮기는 과정에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를 그 수조 안에 한 마리만 넣었다고 치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에서 받는 물고기가 1% 내지 2%만 잡아먹히고 나머지는 산다고 해요.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가 협력업체 선정과 평가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넣은 것 같아요. 물론 협력업체 선정과 평가가 요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무엇을 평가하고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또는 탈락을 어떻게 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매가 원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구매 원가의 개념과 기본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 위에 잠깐 놓친 구매품의 납기와 품질 관리는 이제 받은 제품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품질이 안 되면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받는 당시의 품질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기업 그 공급업체가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까지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는 게 품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고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구매가 뭔가를 생산을 합니다. 그 구매가 어떤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만약에 사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사고가 생길 동안에 생산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재고거든요. 근데 그 재고량이 사실은 기업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기업이 떠안게 되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못 팔면 이건 그냥 버려야 되는 거니까요.